그날 아침 청소기 헤드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그가 만든 가짜 온실 속에서 행복한 척 웃고 있었을까요? 먼지 구덩이 속에서 끌려 나온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서랍 속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도발적이고 야한 검은 레이스 팬티. 그 얇은 천 조각을 손에 쥔 순간 내 20년 결혼 생활이 썩은 내를 풍기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를 향한 그리고 내 딸 지유를 향한 악마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장서희, 올해 4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보살이라고 합니다. 혹은 강철 같은 엄마라고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저 겁쟁이였습니다. 제 딸 17살 지유가 다칠까봐 세상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 몸으로 막아내며 살아온 미련한 엄마일 뿐입니다. 지유는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경계성 발달장애. 의사 선생님은 느린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지유는 17살이지만 마음은 아직 7살, 8살 그 언저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아이죠.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러도 웃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맑은 아이입니다. 저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 넣었습니다. 제 남편 최도윤 50세. 그는 밖에서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 훤칠한 키에 호감형 외모, 그리고 장애가 있는 딸을 끔찍이 아끼는 척하는 자상한 아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요즘 세상에 저런 남편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최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희야, 내 와이셔츠 다림질 상태가 왜 이래?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했잖아. 지유가 또 학교에서 사고 쳤어?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는 자신의 체면이나 기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그 화살을 모조리 저와 지유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아야만 했습니다. 경제권이 없는 전업주부라는 현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빠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지유에게 달아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오늘 야근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저녁 먹고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출근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유난히 짙게 났지만 저는 그저 그가 외부 미팅이 잦아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그가 출근한 직후 일어났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드러내고 프레임 밑을 닦으려는데 청소기 흡입구가 무언가에 걸려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뭐가 걸린 거지? 양말인가?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차가운 아주 얇은 실크와 레이스의 감촉. 그것을 꺼내 햇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색 레이스 팬티. 브랜드 택조차 떼지 않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입었던 흔적이 역력한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곳에 밀어넣은 듯한 속옷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 부부 침대 밑에 있지? 도윤 씨가 여자를 데려왔나? 이 집에? 내가 지유랑 병원에 갔던 그 시간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혐오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속옷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남편의 옷깃에서 가끔 맡았던 그 짙은 머스크 향. 저는 본능적으로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티셔츠를 입은 초라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지우 뒷바라지 하느라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어서? 순간적인 자책이 밀려왔지만 곧이어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은 아니지. 내 딸 지우가 숨 쉬는 이 공간에 어떻게 상간녀를 끌어들일 수 있어? 그날 저녁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을 연기하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아, 힘들다. 김상무 그 인간 진짜 말 안 통하네. 밥은? 지우는 자? 뻔뻔한 얼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저 표정. 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그 검은 속옷을 얼굴에 던지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떤 년이랑 뒹굴었냐고. 하지만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왔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해맑게 웃으며 아빠 품에 안기는 지우. 도윤은 그런 지우를 안으며 오, 우리 공주님. 오늘 말 잘 들었어? 라며 자상한 아빠 연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뒤집어 엎으면 지우가 받을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큰 소리에 민감한 지우에게 가정의 붕괴는 곧 세상의 멸망과도 같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경련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남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했어요. 씻고 나와요. 도윤은 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는 오만한 남자였으니까요. 그가 욕실로 들어가 물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가 벗어둔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호텔 더 블루 마이너스 룸서비스 와인, 치즈 플레이트 2인 어젯밤 1130. 어제 야근한다고 했던 그 시간에 그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겨진 쪽지 하나. 팀장님, 어제 너무 좋았어요. 이건 제 흔적이에요. 잘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H. 정아림. 남편의 회사 후배이자 몇 번 회식 자리에서 인사했던 그 여자. 젊고 당당하고 예뻤던 그 여자. 그 여자가 내 침대 밑에 속옷을 두고 간 범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수로 두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라는 쪽지.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아줌마, 눈치 좀 채. 너희 남편 내 거야. 라고 비웃는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든 지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겠다. 따지지도 않겠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 터트리면 나는 의부증 걸린 히스테릭한 아내가 될 뿐이고 도윤은 한 번의 실수라며 빠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두 번 다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는 증거들. 그리고 내 딸 지우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확실한 준비. 그날부터 저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면을 쓴 채 지옥 같은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상간녀 정아림 33세.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대담하고 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밑 속옷으로 시작하더니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차 조수석 시트 밑에서 발견된 립스틱. 제가 쓰지 않는 화려한 레드 컬러였습니다. 세탁기 안에서 나온 긴 갈색 머리카락. 저는 검은 단발머리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욕실 칫솔 꽂이에 낯선 칫솔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나도 이 집 식구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윤에게 물었을 때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
저번에 어머니 오셨을 때 쓰시던 거 아니야? 당신 건망증 진짜 심해졌다. 병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가스라이팅. 그때는 그 단어조차 몰랐지만 저는 점점 제 기억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쓰고 간 건가? 내가 잊어버린 건가? 하지만 엄마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칠순 노인에게 딸의 불행을 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도윤의 태도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해? 지유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남들은 일하면서 애 둘 셋도 키워. 당신은 팔자가 좋아서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그 옷 좀 갖다 버려. 촌스러워서 같이 다니기 창피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잠들면 그의 휴대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찍고 그가 샤워하는 동안 차에 내려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복사했습니다. 정아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웃음소리 푸. 그리고 끊어지는 전화. 그 웃음소리. 젊고 오만한 여자의 비웃음. 저는 그 소리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파일명 새벽의 불청객 1, 2, 3. 파일이 50개가 넘어갈 즈음 저는 정아림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 그의 휴대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빠 자? 옆에 그 곰 같은 아줌마 자고 있어? 프로필 사진은 정아림의 셀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뒤로 낯익은 넥타이가 보였습니다. 제 남편 도윤의 넥타이. 저는 그 화면을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초점은 정확히 맞췄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도 대담해졌습니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어.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커져서 주말에도 나가봐야 해. 주말 출근 핑계를 대고 그는 하림과 골프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 그가 컴퓨터에 로그인해둔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위치는 회사가 아니라 가평의 한 리조트였습니다. 그리고 SNS를 검색했습니다. 정아림의 인스타그램. 주말 힐링 사랑하는 사람이랑 라운딩 날씨 너무 좋아. 사진 속 골프 카트, 그 옆에 놓인 남자의 골프백. 제가 결혼 10주년 선물로 사준 그 가방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즐겨. 마음껏 즐겨.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 지금 너희가 누리는 그 행복, 그 짜릿함. 전부 다 빚이야. 이자까지 쳐서 갚게 해줄게.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지유에 대한 도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식적이라도 지유를 챙기는 척했지만 이제는 지유가 다가오면 귀찮아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그래. 잘했네. 아빠 피곤하니까 저리 가 있어. 지유가 시무룩해져서 돌아서면 그는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쟤는 언제까지 저러고 살려나. 내 인생도 참 꼬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엌에서 칼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내 딸을 부정하는 건 용서 못해. 넌 아비 자격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낯선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정아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모르는 척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순간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더 촌스럽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동네까지, 아니 제 눈앞까지 나타났다는 건 이제 숨어서 연애질하는 단계가 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내 남편이 사랑하는 건 나라고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회사 동료 와이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서희 씨, 요즘 별일 없지? 아니, 그냥 남편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무슨 소문이요? 아니야, 헛소문이겠지. 최 팀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 그치? 전화를 끊고 직감했습니다. 정아림이 회사 내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구나. 술자리에서, 탕비실에서 은근슬쩍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팀장님 와이프 되게 무식하대요. 팀장님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세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신다니까요. 곧 이혼하실 거래요. 이미 마음 떠나셨대요. 나를 이미 마음 떠난 여자, 이혼당할 여자로 만들고 자신은 구원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야.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도윤이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지옥을 만들어야 해. 저는 그날 밤 노트에 붉은 펜으로 적었습니다. D-데이를 잡자. 놈의 가장 화려한 날,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리자.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유가 좋아하는 김치전을 부쳐놓고 학원에서 돌아올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연히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바이어 접대가 있어서 늦어. 물론 거짓말이겠죠. 정아림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지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엄마 하고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유는 흠뻑 젖은 채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유야, 왜 그래? 우산 잃어버렸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수건을 들고 달려가 지유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유는 제 손을 뿌리치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쓰던 구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지유가 집에서 유튜브를 볼 때 쓰던 공기계였죠. 그런데 그 폰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고 카카오톡이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로그아웃하는 걸 깜빡한 PC 버전과 연동된 계정이었죠. 엄마, 이건 뭐야? 지유가 내민 화면에는 음성 메시지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정아림이었습니다. 술 취한 목소리. 자기야,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오늘 선물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자기 언제 이혼할 거야? 그 멍청한 곰탱이 아줌마랑 모자란 딸년 때문에 언제까지 내 인생 낭비해야 해? 지우개 솔직히 짐이잖아. 시설에 보내버리면 안 돼? 자기 인생 망치는 혹덩어리잖아. 빨리 정리해. 나 자꾸 기다리게 하면 나 오늘 자기 침대에 내 흔적 더 두고 갈 거야. 알았지? 사랑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자란 딸년. 시설에 보내버려. 혹덩어리.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내 딸의 귀에, 그 맑고 순수한 영혼에 독극물처럼 쏟아부어졌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다 알아들었던 겁니다. 아빠의 여자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혹덩어리야?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어? 나 시설 가야 돼? 지우의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아니야. 누가 그래? 우리 지우가 얼마나 소중한데. 저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의 불륜을 참은 건,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참은 건 오직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최도윤, 정아림. 너희는 죽었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새끼 눈에서 눈물을 뽑아? 감히 내 딸을 짐짝 취급해? 그 순간 저는 2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인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살도 참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했습니다. 지유를 진정시켜 방에 재운 뒤 저는 부엌으로 나가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유가 아파.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빨리 와.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바이어랑 중요한 계약 중이라 못 가. 당신이 알아서 해. 별일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마. 바이어? 그래, 정아림이라는 바이어겠지.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내 딸이 죽어가는 것보다 그년 치마폭이 더 중요하구나. 잘 알았어. 저는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림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는 2년 동안 그들이 찍은 사진, 동영상,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상상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회사 비품을 횡령해 하림에게 선물한 내역, 법인카드로 호텔을 결제한 내역, 심지어 경쟁사에게 회사 기밀을 넘기고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까지. 그는 단순히 바람난 남편이 아니라 범죄자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 모레 최도윤이 사활을 걸고 준비했다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발표회. 회장님과 전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그 자리. 그가 승진을 위해 그리고 정아림과의 화려한 미래를 위해 준비한 그 무대. 그곳이 바로 놈의 처형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유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지유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유야,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너 울게 안 만들어. 저 더러운 인간들 엄마가 싹 다 치워줄게. 우리 깨끗한 집으로 이사가자. 저는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PPT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최도윤 팀장의 이중생활과 배임 횡령 보고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가슴 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옷 사진, 호텔 영수증, 카톡 대화 캡처, 그리고 지유가 들었던 그 음성 파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새벽 5시.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우, 피곤해. 지유는? 병원 갔어?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내일 발표회 준비는 잘 됐어? 도윤이 멈칫하며 돌아봤습니다. 어머, 완벽하지. 내가 누군데? 이번에 대박 나면 나 상무 승진이야. 그럼 당신 호강시켜줄게. 그래. 기대할게. 당신의 그 완벽한 무대.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완벽한 무대가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무덤을 파는 사람이 20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던 곰 같은 아내라는 사실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최도윤 팀장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 저는 평소와 다르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단아한 정장 원피스. 화장도 꼼꼼히 했습니다. 초라한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심판자로 그 자리에 서고 싶었으니까요. 행사장 로비에 도착하니 화려한 현수막과 꽃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멋진 제스처.
그 옆에서 정아림이 보조를 맞추며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둘은 눈빛을 교환하며 은밀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래, 맘껏 웃어도. 그게 마지막 일 테니까. 발표회가 시작되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착석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윤이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팀장 최도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청중들은 집중했습니다. 발표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뜬 것은 프로젝트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및 검은 레이스 팬티. 당신의 침실은 안녕하십니까? 거대한 화면 가득 제가 찍어둔 그 더러운 속옷 사진이 떴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방송 사고 아니야? 도윤은 당황해서 스크린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뭐야? 누가 파일 바꿨어? 시스템 담당자.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호텔 더 블루 영수증. 야근이라더니 룸서비스? 카카오톡 캡처 지우개 혹 덩어리잖아. 시설 보내버려. 정아림과 골프장에서 찍은 다정한 셀카.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은 비명과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정아림은 무대 옆에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이건 음해입니다. 조작입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그때 제가 강당 뒷문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까지 걸어가 마이크를 빼앗아든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작이요? 당신, 이 속옷 당신 내연녀 정아림 씨 거 맞잖아. 내 침대 밑에서 내가 직접 주웠는데.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장서희,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 도윤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 최도윤 팀장이 회사 공금으로 내연녀 명품 백을 사주고 경쟁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회장님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뭐라고? 공금 횡령? 기밀 유출?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도윤, 이게 사실인가? 도윤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집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때 스피커에서 지우가 들었던 그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개 솔직히 짐이잖아. 혹 덩어리잖아. 시설에 보내버려. 하림의 목소리가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두가 정아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비상구 쪽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도윤 팀장, 정아림 대리. 지금 즉시 대기 발령이다. 감사팀 불러. 당장 조사 시작해.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도윤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끌려가며 저에게 악을 썼습니다. 장서희, 내가 날 망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저는 그를 보며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니, 넌 날 못 죽여. 넌 이제 끝났거든.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 톡톡히 치러. 도윤과 하림은 끌려가고 저는 당당하게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플래시 세례.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 사이다를 통째로 들이킨 기분이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진짜 반전은 그날 밤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짐을 싸고 있던 제 앞에 도망쳤던 정아림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보니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이 범벅된 하림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쉬워하지 마. 너도 공범이야. 아니에요. 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뭐? 임신? 기가 막혔습니다. 도윤의 아이까지 가졌단 말인가? 그래서? 애 낳아서 도윤 씨랑 잘 살아보겠다는 거야? 축하해.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아니요. 아니에요. 하림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깊은 원한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 도윤 씨 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하림이 입술을 깨물며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도윤 씨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그 인간 파멸시키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복수? 무슨 소리야? 최도윤. 그 인간 5년 전 제 친언니 인생을 망쳤어요. 제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5년 전? 친언니? 하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하림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5년 전 도윤의 팀에는 유능한 여성 대리가 있었습니다. 정수진. 하림의 친언니였습니다. 수진 씨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었지만 도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수진 씨에게 끊임없이 질척거렸고 수진 씨가 거절하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고 있지도 않은 헛소문을 퍼뜨려 따돌림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 휴직했고 그 과정에서 도윤은 모든 책임을 수진 씨의 업무 부적응과 정신적 문제로 몰아해고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고 지금은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그랬어요. 억울하다고. 최도윤 그 인간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인간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겠다고. 하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사했어요. 이름도 개명하고 얼굴도 고치고. 그 인간 취향에 딱 맞는 여자로 변신해서 접근했어요. 증거를 남긴 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언니가 눈치채주길 바랐어요. 언니가 나서서 그 인간을 쳐주길 기다렸어요. 침대 밑 속옷, 머리카락, 새벽 전화. 다 제가 의도한 거였어요. 지유한테 한 말. 그건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가 옆에 있어서 그 인간 마음에 들려고. 연기한 거였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림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가족이자 외로운 복수자였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촌스럽다고 비웃던 그 모습, 저를 도발하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어 도윤을 치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니. 임신한 아이는 제 남자친구 아이예요. 도윤 씨한테는 자기 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야 더 저한테 빠질 테니까.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오늘 찾아온 거예요. 저는 하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그래서 너 이제 어쩔 셈이야? 저도 처벌받겠죠. 상간녀 소송, 회사 징계. 다 달게 받을게요. 하지만 도윤 씨,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저는 하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가정을 파탄낸 죄, 내 딸에게 상처 준 죄는 용서 못해. 하지만 내 언니 일, 그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도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까지 낱낱이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저는 하림에게서 그녀의 언니가 남긴 일기장과 녹취록을 건네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의 악랄한 갑질과 성희롱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노동청과 회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단순한 내연녀 문제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성비위 사건으로 정식 고발했습니다. 하림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던 도윤의 과거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윤의 감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그에게 당했던 다른 직원들의 미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베이트, 횡령, 성희롱, 갑질.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비리들. 도윤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 여자들이 짜고 나를 담그려는 거야. 난 억울해.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유치장에 있는 도윤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는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장서희. 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넌 못 나와. 횡령 액수만 50억이 넘고 내가 괴롭힌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지우, 이제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어. 저는 준비해간 이혼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갈 건데 그럼 넌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위자료까지 빚지게 될 거야. 내가 숨겨둔 차명 계좌 내가 다 찾아냈거든.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비밀 계좌까지 알았다는 말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희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지우를 봐서라도. 지우? 내 입으로 지우 이름 올리지 마. 혹 덩어리라며? 시설 보내라며? 넌 지우 아빠 자격 이미 2년 전에 잃었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도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최도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정수진 씨 사건에 대한 민사배상까지. 그는 가진 모든 재산을 털리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앉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정아림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내려가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하림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제 언니 억울함 풀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지우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굳이 기억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집은 도윤의 흔적, 하림의 흔적, 그리고 제가 흘린 눈물로 얼룩진 썩은 온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조금 작지만 햇빛이 아주 잘 드는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지우는 전학을 갔습니다. 특수학교가 있는 동네로요. 이사 첫날 짐을 풀고 있는데 지우가 베란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따뜻해. 냄새도 좋아. 지우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2년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엄마의 우울함을 눈치채느라 잔뜩 위축되어 있던 내 딸.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말했지? 우리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응. 엄마, 아빠는 이제 안 와? 지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아빠는 이제 안 와. 대신 엄마가 아빠 몫까지 2배로 사랑해 줄게.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난 엄마만 있으면 돼. 그날 저녁 우리는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고급 호텔 요리도 비싼 외식도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치를 보지 않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자유. 이 평범한 자유를 얻기 위해 그토록 긴 지옥을 건너왔나 봅니다. 뉴스에서 짧게 도윤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업 비리 관련 뉴스에 모자이크된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타는 모습. 저는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나간 엑스트라일 뿐이니까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집안의 묵은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잘했어, 장서희. 너 정말 잘 버텼어. 스스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은 온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언제나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안전한 곳. 그래서 저는 그 온실 유리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며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금 사이로 썩은 물이 들어오고 독초가 자라나 내 소중한 꽃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온실은 남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때로는 유리를 깨부수고 나와야만 진짜 태양을 만날 수 있다는 걸요. 침대 밑에서 발견된 그 낯선 속옷 한 장. 그것은 저를 파멸로 이끄는 초대장이 아니라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탈출구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침대 밑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눈을 감고 계신 건 아닌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썩은 것을 도려내는 아픔은 잠깐이지만 새살이 돋아난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집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우의 엄마이자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 장서희니까요. 우리 집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햇살이 이렇게나 눈부시게 쏟아지니까요.